네, 안녕하세요. 우리 2019년 5월 토요일에 있었던 이제 국회 8급 헌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국회 8급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가장 난이도 있는 어렵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올해 이제 특별히 작년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국회법 평소에 이제 안 나오던 조문들, 판례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에서 좀 다뤄지지 않는 이제 범위가 좀 넓다. 조금 이제 지엽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이런 이제 마음의 대비를 대부분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돌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서울시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 준비하고 또 공부를 넓히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근데 이제 국가직, 지방직 보실 분들도 반드시 풀어봐야 될 이유가 이제 최신 판례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제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회법 조문 중에서 조금은 이제 범위가 더 넓게 나오긴 하는데 작년에도 여러분 이제 국가직 7급에서 국회직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편에 속했었어요. 이제 평소에 이제 나올 만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회직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법이 좀 더 나오긴 하는데 근데 국가직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수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본인의 점수 크게 연연을 하지 마시고 또 안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했었지 또 이제 출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또 그런 차원에서 꼭 이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풀어보면 이 풀만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많은데 시험장에서는 이제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다른 과목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실수도 이제 훨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에요. 보통 이제 헌법 한 90점대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한 70점대, 80점대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한 60점대, 뭐 이 정도 이제 시험 끝나고 몇몇 친구들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런 수준으로 나왔어요. 실제 올해 이제 뭐 서울시도 필기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원래 이제 법 과목을 원래 잘하는 친구들도 그래서 이제 60점, 70점 이 정도 이제 전후에 이제 분포한 것들을 봤었을 때 확실히 이제 어렵다.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75점 뭐 이상을 맞았으면 거의 이제 합격권이고 그 정도로 이제 난이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지금 없을 거예요. 문제지가 이제 사실 국회는 바로 당일날 올려주지 않거든요. 아직도 안 올라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이제 시험 보는 친구들 거 이제 얻어가지고 지금 이제 PPT 만들어서 여기 이제 또 보시는 분들도 문제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1번 현행헌법 12조 1항 처벌, 보안청 강제노역 등과 관련해 적법적 정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인 지문이죠. 12조 1항 처벌, 보안청 강제노역, 적법적 원칙. 또 12조 3항에도 이제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적법적 원칙이 있죠. 예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시적. 한정적, 열거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처벌, 보안청 강제노역, 기타 어떤 불리한 제재들 다 적법적 원칙이 그래서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정거래위원회를 하여금 부당 내부거래한 사업자에 대해서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법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기본 판례에 속하는 거죠. 부당 내부거래한 사업자에 대해서 2% 범위 내에서 과징을 부과하는 거 합헌이라고 했어요. 적법적 위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인데 이제 오탈자네 이게 빨리 하다 보니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징계시효가 이거 하면서 저도 봤어요 이거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 예외 규정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적법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그래도 이제 최근 판례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적법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그 낯선 판례들이 있어요. 그 합헌 결정한 판례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침해했다, 위헌이다.
최신 판례인데 뭐 침해했다, 위헌이다, 헌법 불합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사실 모르면 이상한 거고. 이것도 이제 뭐 중요 판례는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합헌 결정했던 거고. 자, 4번 지문. 이게 이제 좀 오래된 판례긴 하죠. 근데 기본 판례예요, 이게. 이게 적법자원칙에 위배된다 그랬는데 이거 적법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재판청원 침해도 되지 않는 범죄인인도법 3조가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과 날로 하고 그 심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거 재판 절차로서 형사동 절차에서 상급심의 불복 절차를 자의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적법자원칙에 위배된다. 이건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과 날로. 그러니까 재판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범죄인 인도 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그래서 재판정은 침해도 아니고 적법자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요건 이제 뭐 기존에도 출제되던 기출 수준의 이제 문제입니다. 이 자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징벌 혐의 조사를 위해서 14일간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 수용하고 공동행사 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교도소장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의한 개별적 통제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 보면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합헌 결정 기본적인 것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이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그 다책형이에요. 다 책형 두 가지 중에. 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 이명, 이 다른 이름이죠. 이제 실명이나 다른 이름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한 자 처벌하는 이 저작권법 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뭐 합헌 결정한 거 이제 가볍게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고. 자, 2번은 이제 꼭 알아야 될 판례 중에 하나죠. 노동단체가 정당에 이제 정착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 노동단체 단결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단체도 여러분 정치활동이 가능하고 단체도 선거법에서 규정한 열관 단체 외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정당에 중앙당에 이제 후원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한 거죠. 특히 개인이나 단체나 이렇게 이제 정치자금은 기부하고 또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용이 돼야 되는데 아예 이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단결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위헌이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단체도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 뭐 기부도 사실 가능해졌는데 이제 아예 이제 법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단체,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원래는 이제 가능했었어요. 근데 노동단체를 못하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허용이 됐는데 모든 단체, 법인 그래서 이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만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건 그 이후에 이제 정당에 그 중앙당 아예 후원회를 두지 못하도록 한 거.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불합치 결정이 내려서 이제 정당도 지금 이제 중앙당이 이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바뀌어 있어요. 원래 다른 단체들은 기업들, 법인도 포함해가지고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했는데 노동단체만 이제 한때는 규제를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했었던 사건. 그 이후에 법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가 지금은 이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예 중앙당 차원의 후원에도 금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불합치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단체, 법인이 과거에 그래요. 이제 과거에 이제 단체 법인이 정치 자금 기부 이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노동단체는 안 됐었어요. 노동단체. 자, 그리고 이게
이건 이제 위헌이다, 차별하는 거다, 정책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노동 단체도 기부가 이제 이렇게 가능해졌죠. 그런데 이제 법을 개정해 가지고 모든 법인 단체 이제 법 개정을 한 겁니다. 정치 자금 기부를 이제 금지. 그리고 이제 개인만이 지금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인만. 자기 명의로 또 실명으로. 그리고 이제 개인이 법인 단체 관련된 자금으로 하는 것도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쪽을 이제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와 별개로 이 중앙당, 정당의 이제 후원에 이 설치를 이제 금지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져서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가능해졌죠. 현재는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이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요 흐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이제 뭐 아주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이제 합헌 결정했다는 것 정도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이 비공개 정보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이건 당연히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직자의 공무집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라도 일정한 경우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내지 비판, 이건 이제 허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직자, 공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이 사생활에 관한 거라도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거면,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일반론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공인,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건 사인, 사적 영역에서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과 이제 보호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비록 공직자라도 이제 사적 생활 영역에 속하는 거라도 이제 공적 관심사안에 속한다면 이런 문제 제기, 비판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늘 많이 접하는 거죠. 공직자들,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거니까 국회의원이 뭐 이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뭐 거래할 수는 있지만 건물 같은 거 사고 팔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는 건 이제 가능한 거죠. 그건 일반론적인 이제 얘기로서 허용되는 거고요. 5번이에요. 정답 지문은. 자, 여러분 이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범위가 넓어요. 포괄임금 원칙이 위배된다, 아니다. 이런 게 나오면 좀 이제 다 부담을 느끼는데 위배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위배되는 거, 근데 시험에서 나오는 거, 나왔던 거,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러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위배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명확성 원칙도 그렇고, 포괄임금 원칙 위반도 그렇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도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부분. 이 정보 수신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실제로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를 보낸 사람을 처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 처벌 대상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스토커,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협박성 문자들 계속 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통제하고 처벌하는 거. 이건 합헌이라고 했고요.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게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판례였을 거예요. 지문이. 이것도 이제 합헌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제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낯선 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게 만나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건 느낌으로 이제 5번으로 가는 거지. 이건. 감각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여유가 없으면 그런 이제 감각도 사실은 이제 생기지 않죠, 시험장에서는. 근데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합헌 결정했다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3번은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또 관련 판례도 많기 때문에 이건 출제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모의고사로도 이미 다뤘죠. 그럼 이거는 이제 국가직, 앞으로 있을 지방직 다 출제 가능성 있는 이제 이 범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집시법 관련된 중요한 판례들이 너무 많잖아요. 판례도 변경되고. 자, 1번부터 볼까요? 5개 집회를 주최하는 자는 5개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5개 집회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자,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됩니다. 24시간 전이죠. 자, 왜 이런 규정을 뒀죠? 이 삼성 사건이죠. 동시에 이제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둘 다 발례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존의 기업들이 그냥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먼저 신고하면 특별히 이제 금지되는 집회가 아닌 한 순서대로 이제 집회를 보장하다 보니까 선점만 해놓고 실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또 그런 국민들이 집회의자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둘 다 발례하는 거에 대해서 동시에 신고서를 냈을 때 둘 다 발례했던 그 사건에서 집회의자의 침해. 그래서 이제 위헌이라고 하면서 안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이제 집회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이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거 이제 제출을 하지도 않고 집회를 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2번 법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각급 법원 경제접서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 시를 전면 금지하는 거 집회자에 침해한다. 이게 판례가 바뀌었죠. 국회의사당 역시 헌법 불합치, 법원 주변 전면 금지 헌법 불합치, 또 국무총리 공간 100m 이내 장소에서 역시 행진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금지한 거 다 줄줄이 이제 불합치 결정을 한 거죠. 기본 판례고요. 올해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각급 법원으로 나올 수도 있고 국무총리 공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3번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 촬영행위,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죠. 사진 촬영행위는 집회 참가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집회자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자를 제한한다. 이거 침해한다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한한다. 제한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필요한 제한이라고 봤어요. 이거는 이제 합헌 결정했던 사건이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 종결을 선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시법 8조에 따른 금지 통보를 받았을 때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그랬는데 이제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이제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에 바로 상급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기억번 지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판례인데 대법원의 최고 원선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 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상고심 대법원 재판 받을 걸 제한하는 거, 심리 불속행제도 뭐 상고 허가제 다 합헌 결정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있어서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 재판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개별 사건의 권리구제보다 어떤 구체적 타당성보다는 법령 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거, 이 합리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고심 재판 받을 권리 침해를 사실 다툰 사건이거든요.
상고심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는 재판받을 권리에 당연히 속하는 게 아니고 법령 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심리 불속행 사유 중에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 이제 이 상고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이 하급심 재판이 이제 법령을 위반했을 때 법령.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제한적으로 상고심 재판의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단순한 어떤 경미한 사실 오인 뭐 이런 정도 가지고는 상고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합헌 결정하면서 판시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제 많이 출제됐던 거죠. 이 이명박 특검법, 이른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 그 추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법률 조항. 이게 적고차 원칙, 권력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하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특검법에서 중요한 이슈였어요. 쟁점이에요, 여야 간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적 많고요. 야당에서 추천하게 한 적도 있고, 또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복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이런 방식. 그 자체는 이제 권력분립의 정신의 구현이라고 봐요. 이게 권력분립의 원칙에, 적국자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죠. 그러니까 법률은 이런 특별법은 국회가 만들고,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특검법에서 인정하는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이게 이제 권력분립의 정신의 구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대법원 판례 위반을 대법원 심리불속행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 판례를 재판규로 삼아 상고심 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 위반된다. 딱 보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제 이 법규범성이 없는 대법원 판례를 재판규로 삼아 상고심 재판을 배척하고 있는 거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심리 불속행, 이제 속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예외 사유. 예외 사유라는 건 속행을 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 위반.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위반했을 때 불속행 사유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 재판규범성을 꼭 인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법령 해석에 아까 기억번 지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 통일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제 입법 정책의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판례 뭐 법원성을 인정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해석해 왔던 법령 해석과 이제 다르게 또는 이제 기존 판례하고 다르게 하급심이 재판하게 되었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심리 불속행 사유 예외로 인정을 해서 대법원에 이제 상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헌법 위반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번, 디귿번이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불속행제도 또 상고 허가제 대법원 재판과 관련된 이런 이제 판례들은 표현이 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 되게 이제 의심스러운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중요한 헌법에 위반되는 이런 쟁점이 공부를 기본적인 양이 채워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의심스러운 지문들이에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 법관이 형사재판의 양형에 있어 법률에 기속되는 것은 법률에 따라 심판한다고 하는 헌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법칙과 원리의 당연한 기결이며 법관의 양형 판단, 재량권, 특히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재량권은 어떠한 경우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맞죠. 그래서 이제 법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법관의 양형 판단권도 일정한 경우 이제 제한을 받는 거. 그건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야 되는 이제 당연한 이제 기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이런 이제 재량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제한될 수 없다고 볼 성질의 것은 아니다.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말이 이제 좀 이제 꼬아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뭐 국가직 스타일에 나왔던 지문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공무원이 1억 이상 금품을 수수했을 때 직무 관련해 가지고 최하 이제 징역 10년 이상. 그건 법관이 장량 감경을 한 번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못 하도록 입법자가 그렇게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양형 판단권에 대해서 그게 제한한 거잖아요. 그게 위헌이 아니라는 거죠. 입법 재량의 문제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판례도 기억나시죠? 약식 재판에서보다도 정식 재판에서 무겁게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것도 양형 판단권에 대한 제한이지만 입법 재량의 문제다 그런 게. 양형 판단권도 제한될 수 있다. 집행유예 일정한 경우 이제 제한할 수 있다. 아시겠죠? 법관의 양형 판단권도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근데 이 정도 이제 어찌됐건 문제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체감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 서울시 이제 봤던 친구들은 서울시 막 100점 맞은 친구들도 많았잖아요. 뭐 하나 두 개 틀리고도 막 아쉬워하는. 근데 이제 그런 정도 올라간 친구들이 이제 70점, 10점도 못 맞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은 근데 기본적으로 또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 봅시다. 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권한쟁의 심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반복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들이에요. 1번 지문에 보면 이제 국가기관 상원의 권한쟁의 심판, 헌재법에서는 이제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관위 딱 4개만 규정하고 있죠. 근데 이걸 이제 한정한 게 아니라 예시적이라고. 초창기에 이걸 이제 뭐 어떻게 봤어요? 한정적, 열거 기준으로 봤죠. 지금 예시적으로. 여기 언급되지 않는 국회의원, 국회의장, 또 각급 선관위도 당연히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데 아니다. 법률기관은 아니다. 최소한 이제 헌법기관일 것. 또 2번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 적격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제기해야 된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이 사회를 봤어도 실제로 이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좀 아리까리하다. 자, 3번. 3번을 몰랐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 공부량을 채웠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주관적 권리규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소취에 관한 민사헌법 239조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준용되지 않는다. 준용된다는 거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그래서 취하하는 거 허용된다 이거예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취하에 관한 거 없지만 역시 똑같죠. 민사헌법 준용해서 취하를 허용하죠. 취하 인정한다. 재판관들이 그리고 제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취하에 대한 게. 자, 이건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거 딱 3번 보는 순간 뭐 4번, 5번 지문은 안 봐도 돼요. 너무나 이제 명확한 것들이니까. 이제 뭐 4번도 이제 보시면 이제 지방자탄제는 기관임 사무 집행에 관한 권한 전부 범위에 관한 권한 분쟁을 이유로 기관임 사무를 집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탄 장을 상대로 권한쟁의만 청구할 수 없다. 기관임 사무잖아요. 기관임 사무. 고유 사무, 단체 임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이제 다툴 수 있는 거고, 기관임 사무는 당연히 이제 국가 사무이고 권한쟁의로 이제 다툴 수 없는 거고, 또 5번도 당사 능력, 헌법에 설치된 기관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법률에 설치된 국가기관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자, 국회법상 이제 의안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국회직 8급 문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 이제 국회법 대부분에 이제 관련된 조문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1번, 2번, 뭐 3번 이런 것들 늘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해요. 국회법이지만 국가직에서도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족수 30명 이상이고, 위원회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려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 또는 회정의 기간을 제한 7일 내에 30명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위원회 해임이라는 거죠. 30인 이상, 30 안에 자수해 가지고 세 가지를 꼭 외우라 그랬죠. 자격심사 청구할 때, 그 다음에 수정동의, 일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그리고 이거 위원회 해임. 자, 그리고 다른 거 이제 한번 보시고요. 거기 이제 4번 지문 있죠. 이게 좀 시사성이 있는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 트랙 관련된 조문 나온 거죠, 이게.
이건 예상 가능했던 거지, 이거는. 4번. 위원회가 그러니까 신속최저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시점부터 180일 내에 마치지 아니하 했을 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 자구 심사를 내어 법제사법원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180일. 여기 법제사법원을 제외한 게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제 90일 안에 안 하면 본회의로 이렇게 또 회부된 것으로 보죠. 본회의는 60일 안에 이제 또 의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80일 또 90일, 60일 전체 합치면 330일. 최장 그래서 이제 33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조문을 꼭 봐두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국가직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올해 이제 국회와 관련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여러분 이제 실검 막 1, 2 막 다퉜던 게 패스트 트랙이잖아요. 신속 처리 한 건 지정이 되면 그것도 이제 지정을 하는 거 제적 과반수가 요구해야 돼요. 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가 제적 과반수가 요구를 하고 제적 5분의 3이 의결하면 이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80일 안에 위원회에서 이제 처리해야 되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안에 안 되면 본회의로 넘어가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60일 안에 그러니까 표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로 봐도 일단 신속 처리한 건으로 딱 지정이 되면 330일 안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야가 이제 그래서 선거관계법 또 사법개혁 관련해 가지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두 개의 특별위원회가 두 곳에서 다 신속 처리한 건 지정을 의결을 했죠. 제적 과반수가 요구하고 제적 5분의 3이 표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태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태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180일 안에 이제 안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90일 안에 안 되면 그다음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 5번 같은 의제에 대해서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위원회 수정안을 의원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하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 원안을 표결한다. 자,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4번 정도,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제 4번 정도는 이제 좀 어떻게 국회직이라는 특수성 고려해서 시험 전에 이제 국회법 중요한 전문을 좀 체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데 5번까지 이렇게 나올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이거 국회직에서조차도 이건 처음 등장한 거니까 이게 틀린 건데요. 자, 여러 건의 수정안이 실제로 보면 같은 의제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패스트 트랙만 하더라도 뭐 권은희 의원안 해가지고 2개가 올라가서 2개가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이제 국회 그 정보 시스템 이제 의안 정보 시스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같은 사법개혁 같은 선거법 개정인데 여러 개의 안들이 제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정부가 제출한 것도 있고 위원회가 제출한 것도 있고 여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제출한 것도 있고 야당 의원이 중심이 돼서 제출한 것도 있고 정의당에서 중심이 돼서 제출한 것도 있고 민주평화당의 의원이 중심이 돼서 제출한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위원회 수정안보다 의안의 수정안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제출된 거 우리가 이제 책 같은 거 교정 볼 때도 뭔가 이제 제1교, 2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이 가장 업데이트 됐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예요. 가장 늦게 제출된 거. 수정안 중에서. 그리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먼저예요, 먼저. 위원회 수정안이 그 다음이고. 그럼 모든 수정안이 부결되잖아요. 그때 원안. 뒷부분은 그러니까 맞아요. 수정안이 다 부결되면 원안을. 그러니까 맨 먼저 제출한 그 원안, 이걸 토대로 수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정된 게 원안을 업데이트한 거기 때문에 원안이 제일 늦게 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한번 이렇게 선보였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 조문을 여러분들이 다 알려고 하는 거는 그건 너무 이제 체한다 이거죠. 비효율적이고. 그러니까 국회법 조문 중에서도 이렇게 출제됐던 것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에 등장한 수준은 당연히 커버해야 되고요. 이제 국회직에서 이제 출제된 것 중에서 너무 지역적이다.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국회 이제 뭐 상임위에 관련된 것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이제 국회법 조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 2번 질문을 보세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배하는 문제는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조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입법 또는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자치 본질의 훼손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자, 맞는 내용이죠, 이것도. 그 다음에 3번. 헌법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성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령에 포함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든 거죠. 그러니까 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 법령에는 대외적 구성력을 갖는 행정규칙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여러분 세 군데서 다 일치된다 그랬죠. 뭐냐면 헌법 117조 1항 이 법령의 범위 하나. 이 법령이라는 게 헌법, 법률, 명령, 대외적 구성력이 있는 이제 법령 보충 행정규칙 당연히 포함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7조 2항 있잖아요. 107조 2항의 명령, 규칙, 위헌 위법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그리고 그 명령 규칙 자체가 직접 기본을 침해하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명령 규칙에는 어때요? 전형적인 행정 규칙은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은 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규칙에 이제 전형적인 행정 규칙 여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판교범서 인정되고. 그리고 이제 견해들이 있는 게 뭐예요? 이 명령규칙이 직접 기본을 침해했을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거기서도 똑같아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야 국민의 구속력이 인정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침해할 수 있죠. 그런 거는 헌법소원 대상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면,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면 당연히 헌법소원 대상도 될 수 없죠.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게 어떻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쟁점에서 똑같아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헌법소원 대상에도 들어간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뭐 4번, 5번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 공유수변에 대한 자치권 여기 이제 포함된다는 거고, 영토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지. 공유수변에 대한 자치권 포함된다. 그리고 주민소환제 자체는 본적 내용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입법 정책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런 부분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 자, 명확성 원칙에 대한 게 또 나왔네요. 명확성 원칙에 대한 거. 근데 이거는 이제 기출됐던 거예요. 뭐 기출되지 않은 이제 합헌 결정한 것도 섞여 있긴 한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이게 여러분 유명한 민사소송법에 있는 재심사유입니다. 재심사유.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재심사유가 우리 헌재법, 헌법재판 자체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헌재법, 헌법재판에 대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규정 없죠. 여기 민사소송법 이거 중요하잖아요. 헌법소원에서 중요한 쟁점을 판단을 그래서 누락했을 때 재심사유가 될 수 있다. 상습절도, 이 상습, 또 이제 뭐 기망 이런 것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이제 또 부녀자, 추행 뭐 여러 가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위배되는 것들을 좀 체크해도 위배되지 않는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3번도
오개 집회 시의 경우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질서유지의 효용을 해친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이제 집시법, 이 최소한의 범위, 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 4번 지문이에요. 이게 이제 이건 7급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제 파견 근로자 부등에 관한 법률, 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이 부분, 이게 이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위배된다고 봤어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라는 거. 너무나 이제 과도한, 광범위한. 그래서 이 법 규정만 봐가지고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봤어요. 이게 이제 기출됐던 이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이제 뭐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본 거예요. 경범죄 처벌 관련해가지고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에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거.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이 거는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이제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노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위배된 그 판례 있었죠. 가려야 할 곳을 가리지 않는, 그건 좀 너무 광범위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최근 판례에서 좀 꼭 알아야 될 그런 판례들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사실 9번 문제가 또 은근히 까다로운 문제였었어요. 이게 옳지 않은 것인데, 기억본 보면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한국교육방송사 이 수능교재 및 광야 연계에 출제하기로 한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시행 기본 계획은 헌법 제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이게 이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이것도 사실 다퉜었는데 이게 아니고 그럼 뭐냐?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이게 이제 관련되는 기본권이라고 봤어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인격 발현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거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따져볼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은 맞는 거고요. 기억번 지문은. 니은번. 이게 관련되는 기본권이에요, 이 사건에. 결론적으로 이제 합헌 결정을 했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맞죠? 여기까지는. 또 혼인 가족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 이게 근거가 된다고 봤어요. 근데 이 뒷부분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한 31조 1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36조 1항. 또 들었던 게 이제 10조.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37조 1항이 있죠. 여기에 근거해서 인정된다고 봤어요. 36조나 10조 또 37조 1항. 헌법 37조 1항 있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는 31조가 아니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권 또 양육권 이런 게 이제 불가침의 이제 권리인데, 근거가 이제 이 31조가 아닌 거예요. 31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찾아내기가 시험장에서 이제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문제는 대부분 틀린 것 같아요, 보면. 그 다음에 디귿번. 교육을 받을 권리 규정한 31조 1항은 헌법 10조 행복주권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능력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얼핏 맞는 것 같기도 하죠. 이것도 틀렸어요. 이건 뭐가 틀린 거냐면, 이건 능력주의를 실현한. 여러분,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철저히 능력에 따라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31조 1항은 조문에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능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균등한 거예요. 균등.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능력주의를 그냥 실현하는, 이게 이제 포인트,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능력주의 실현이 아니에요. 사실 능력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주의예요. 차별주의. 이건 국가에게 누구나 돈 없어도 가난한 국민도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또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균등하게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능력주의. 이게 이제 사실 함정이에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는 표현이 있긴 있는데 이 균등에 더 중점이 있는 거다 이건.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상당히 그래서 이제 얼핏 쉽게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걸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만만치 않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국회법 공직선거법에 따를 때 A, E 중 가장 큰 수는? 산수 문제가 이번에 몇 문제씩 들어가 있죠,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헌법 조문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그래도 이제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제가 딱 봤을 때 선거행정직에 딱 나와야 되는 문제야, 선거행정직. 특히 이제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이게 24일부터입니다. 24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 관련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그렇고요. 나머지 선거는 20일 전부터예요, 또. 대통령 선거가 달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공직선거법 좀 조문 중에서도 지엽적인 거예요. 선거행정직이 몰라도. 일반적인 이제 헌법시험에서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온다. 근데 이제 24일이고요. 정부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고 의원의 발언 시간은 자, 15분이죠, 이게.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장. 자, 여기는 이제 국회직이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이제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지역구 공정한 획정을 위해서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전, 이거 18개월부터예요, 18개월.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 지역구 명칭,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자,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기간은 며칠이죠? 23일. 나머지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선거는 14일. 이거 선거 기간을 알아야 되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 기간에서 하루가 빠져요. 그 다음, 의원, 이거 몇 명 이상이냐? 20명이죠, 20명. 20명 이상 연쇄한 동의로 의원,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과 협의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그러니까 이제 1번이에요, 1번. 가장 큰 수가 이게 24, 23.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는 23일이고. 자, 이 문제도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법에 이런 내용까지. 요번에도 보니까 좀 섬세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국회법까지는 좀 이제 조금 지엽적인 거 평소에 안 보는 것도 봤지만 선거법까지 이렇게 보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건 합격생들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역시 국회직, 듣던 대로, 소문대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11번 보고 이제 또 맛이 가는 거지, 이제. 국적법은 나올만 한데, 완전 어렵게 또 냈어, 국적법을. 처음 등장한 이제 국적법 조문들이. 국적법 전체 조문해봐 한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20개 안에서 자주 나오던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걸 또 약간 이제 변형까지 시켰다 보니까, 뭐야, 이거. 답이 체크가 되어 있네. 봤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거는 답을 이루고 체크를 해도 왜 틀렸는지 이거 찾아보는데 시간이 여러분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평소에 안 나오던 거. 자, 여기 이제 국적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 관련해서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여 일을 행한다. 사실 이제 18세
미만이면 미성년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게 15세, 15세. 근데 또 형사 미성년자는 14세인데 여기는 또 15세예요. 이게 이제 근데 국적법에 있는 조문인데 평소에 나오는 조문이 아니에요, 이게. 아시겠죠? 15세입니다. 일단 1번 지문에서 이제 좀 맛이 가죠. 뭐지? 이런 게 있었나? 그 다음에 2번 중앙행정기관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미리 법무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건 뭐가 틀렸냐? 이거예요. 협의해야 한다예요. 협의. 아니, 이런 것까지 어떻게 체크하냐고.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1번도 이제 그렇고 2번도 어렵고 자 3번 3번이 이제 어른 지문인데 근데 어른 지문도 이게 어려워. 어른 지문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만 17세 외국인에 입양되어 이게 이제 성년이 되지 아니한 자야 사실 17세 외국인에 입양돼요. 이건 딱 숫자가 뭐 17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법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함으로써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복수 국적이 이제 허용될 수 있는 이런 경우. 주로 이제 혼인에 의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것들 위주로 그동안에 많이 냈었죠. 근데 이제 이 경우도 여러분 이제 보면 10조 2항에 있어요, 이게. 10조 1항에 외국인이 일단 우리 국적을 취득하죠. 그럼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2항에 따라서 이렇게 복수 국적을 보유하고 싶으면 신고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서약을 하면 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인데 10조 2항에 규정된 사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 국민이었다가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외국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을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1년 안에 이렇게 서약을 하면 보유가 가능해요. 이 규정도 이제 있기는 있지만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출제자들이 선생들 니네들 한번 그렇다 한번 먹어봐라. 좀 굉장히 의도가 좀 불순해 보이는.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4번 지문은 여러분들 알아줘야 되는 수준이에요. 4번 지문 같은 거. 5번은 이제 기본 판례니까 어렵진 않고. 그러니까 1, 2, 3번에 이제 조문이 어려운 거지. 자, 4번도 조문인데요. 이게 15조에 있는 거예요. 15조 2항. 주로 이제 15조 1항이 많이 나왔죠.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적 취득한 때 우리 국적 상실이죠. 그런데 혼인이건 입양이건 인지건 외국 국적을 이제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시집 장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양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 결혼해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또 외국인에 입양돼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양이 돼가지고 양부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1년 내에 법무장관에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그랬는데 이게 1년이 아니라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적법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6월 내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를 하면 그럼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20세 전이면 22세까지 20세 이후면 그때부터 2년 안에 이제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든가 하면 되는데 이걸 6월 안에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건 15조 2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세요. 15조 1항은 이제 늘 나오던 거고 이제 2항에 있는 거예요. 2항. 6월이야, 6월 이게. 근데 이 정도 수준은 가끔가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제 1번, 2번, 3번이 이제 평소에 안 나오던 것이 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제 판례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오히려 판례가 쉽죠, 이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조항 기허가 취소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하위 법령에 임하고 있어 시행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취소 행사기간을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포괄임금정칙에 위배된다. 그런데 자, 이게 취소권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뭐 위장 결혼에 의해서 또 서류 속여가지고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따로 이제 취소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봤어요. 만약에 이런 취소권 행사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속여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이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합법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성질상 이제 따로 제한 기간을 두지 않았지만 또 그런 거 이제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자, 이건 뭐 아주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11번도. 자, 12번 넘어갑니다.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상에 이제 국정감사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사실은 이제 좀 나올 만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요번에 의도적이에요. 좀 포인트를 평소에 내던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기 이제 틀린 것만 체크하겠습니다. 거기 5번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앞부분이죠, 포인트가 주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날짜를 20일로 바꿔서 낸다는. 매년 정기의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내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제 국회 의결로 정기 기간 중에 할 수 있죠. 이때 감사는 상임위원장인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이 부분을 바꾸는 거야 또.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하여 이게.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국회법이 많이 이제 나오는 것 중에 국회 운영위원회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원 이게 이제 협의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뒤에 뭐 또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것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좀 정확하게 체크하지 이제 못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근데 보통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국정감사 조사 단순 비교하는 거 국정조사 제적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고 국정감사는 이제 또 정기적이고 국정조사는 부정기적이고 국정감사는 또 뭐 정기의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에 이걸 뭐 20일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냈었었죠. 자, 여기도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체크,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은 또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도 그래서 실수할 수 있었던 문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봅니다. 자,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뭐 이 정도면 이제 그래도 무난한 거죠. 여러분들이 좀 맞힐 수 있는 수준에. 근데 이것도 옳은 거 이런 식으로 냈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꼼꼼하게 다 봐야 되는 거지. 시간이 걸려, 문제는 또. 1번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상정할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을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드시 필요적으로 거쳐야 되죠.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질문. 특별사면할 때 9명의 위원. 그리고 이제 이전에 국가직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게 이거 이제 위원장이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이 위촉을 하는데 4명 이상 이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그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 숫자. 자, 그 다음에 2번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자, 선포할 때 해제할 때 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죠. 뭐 쉽게 X할 수 있는 수준이죠. 3번 맨날 나오는 거죠. 76조.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대통령 내후 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사 위기에 있어서 국가안전이랑 공공안정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 불가능한 때죠. 이게 맨날 포인트죠.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죠. 76조 1항은. 2항에 이제 긴급 명령.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 그게 불가능한 때죠. 1항은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죠. 이게 지금 틀린 거죠. 4번 국무총리는 중앙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아니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서죠. 자, 5번 국무회의. 이거 지금 계속 작년부터 나오는 거죠. 구성원 3분의 2 출석에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 반대죠, 반대.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아시겠죠? 여기도 지금 이제 이게 거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 구성원 또 3분의 2가 아니에요. 출석 3분의 2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2번 X, 3번 X, 4번 X, 5번 X 이렇게 쉽게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봅니다. 자, 여러분 또 좋아하는 헌정사 문제 피해갈 수 없죠. 여기도 근데 이제 나오는 이건 뭐 맞춰야 돼, 이런 문제는. 자, 근데 지엽적인 게 섞여 있어, 문제는.
여기 이제 1번 2차 개정헌법 민원 선고자 50만 명 이상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 제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이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처음으로 도입된 게 이제 2차 때. 6차 때까지 존재했었다. 7차 때 이제 폐기되고. 자, 2번 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정수 하한뿐만 아니라 상한도, 범위를 그러니까 상한까지 정했었어요. 5차. 이런 건 사실 지엽적이야. 몰라도 상관없어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 69년 6차 개정헌법 대통령 탄핵소추. 6차 개정이 여러분 이제 공화당 3선 개헌 그리고 이제 3번까지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꼭 알아야 되고 2가지인데 그 3선 개헌하고 탄핵소추 요건을 이때부터 강화시켰어요. 맞습니다. 자, 4번 7차 개정헌법 공고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공고기간을 단축했어요. 이것도 좀 지엽적이죠. 작년 서울시에 근데 한번 등장했어요, 이게. 자, 이거 낯설죠? 좀 낯선 편이죠? 낯선 편이죠? 근데 1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자, 5번이 그러니까 이제 5번 때문에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몰라도. 8차 개정법 80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필수적으로 추천받도록. 정당 국가적 경향을 가장 강화시킨 거. 필수적으로 이제 무소속 출마를 금지한 거. 이게 몇 차죠? 5차. 1962년. 그때 이제 정당이 해산되면 의원직 다 날아가고 명문의 규정을 뒀어요. 무소속 출마를 금지하고. 다시 허용하기 시작한 건 7차 때부터입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아시겠죠? 헌정사도 여러분 다 알려고 할 필요 없어, 사실.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건 자주 나오는 거. 꼭 알아야 될 걸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15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약간 낯선 지문들도 섞여 있는데, 자,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뭐가 의심스러워요? 침해한다. 침해하는데 여러분 최신 판례를 모른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최근 판례 중에 그러니까 이제 위헌 불합치 결정은 확실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낯선 것들은 합헌이야. 2번이 딱 답이야. 이 3개 지문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자, 2번에 보면 법인이 과밀 억제 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치도항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지방세법 조항, 인구 유입이나 경제력 집중 유발 효과가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으로 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한다 그랬는데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침해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봤을 리가 없다 이거죠. 익숙하지 않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경제력 집중, 과밀 억제 권역에 법인이 기업들이 여러분 증축도 마찬가지예요.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도. 그러니까 이제 뭐 1층짜리가 막 10층, 5층짜리가 막 20층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인구 유발 또 이제 과밀이 더 심화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과세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오탈자네. 중과세인데 좀. 자, 이만 이제 아시겠죠? 2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 이제 옳은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5번도 이제 기본 판례고요. 16번 문제. 국회의원의 권한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여기도 약간 이제 시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다 우리 기본 강의 때 다뤘던 판례입니다, 이게. 거기 2번 지문을 보시면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안에 이전 정부에서 이제 통과시키기를 원했었던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서비스 산업발전법, 테러 방지법 이런 것들. 근데 그때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청에 대해서 기재부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제적 과반수가 요청을 해야 표결에 붙여가지고 제적 5분의 3이 되면 그때 이제 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지정을 하든가 할 텐데 이걸 제적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가 아니어서 아예 이제 거부한 거예요, 표결 자체를.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상임위원장이 거부를 한 거죠. 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을 했어. 또 직권상정도 이제 불응하는 거. 이게 다 각하였어요. 각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관한 것도 85조가 뭐 천재지변 내외한 그런 이제 또 여야 이제 교섭단체 대표니 뭐 합의를 한 경우라든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직권상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민한 법안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사유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부한 거.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 이 소속 의원들이 이 신속처리안건 국회법 규정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다 각하였어요. 각하. 일반 국민이 그거 헌법소원으로 제기한 것도 각하. 자기들이 합의해가지고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으면 자기들이 이런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제적 과반수가 표결을 한 적도 없어요. 제적 과반수가 일단 요구를 해야 5분의 3 이제 충족을 해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을 할 건지 표결을 해야 될 그때 이제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각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표결권 침해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올해도 이제 서울시 마지막 문제로 계속 나왔던 거죠. 실제로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해 법률안 가결 선포할 수 있을 뿐 가결 선포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국회 부의장에 대한 권한재심반 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맞죠? 실제로 사회로 이제 부의장이 받다 하더라도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도 넘어갑니다. 거의 4번, 5번도 이제 삼자성 담당 뭐 이렇게 관련되는 거 여기 이제 자주 나오는 이제 지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17번. 여러분 17번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여기도 기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국가의 이제 기본권 보장 의무인데 여기도 이제 그 3번 지문 보세요. 기본권 보호 의무. 여러분 이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한 거다 그랬는데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죠.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한 판례 하나도 없어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판례 하나도 없어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업무상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거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만큼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라도. 근데 이제 중상에 이르게 한 경우 이 부분을 이제 다르게 바꿔서 내면 평등권 침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증권 침해는 인정했죠. 그럼 이건 이제 생각나시죠? 평등권 침해는 인정.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이 부분들은 다 인정했어요.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이것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둬야 될 이제 기본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봅니다. 자, 이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올해 이제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다른 시험에서도 이미 출제됐던 쟁점이에요. 지문까지 똑같아요, 이거는.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 이건 이제 출제 뭐 아주 유력한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다.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또는 강제 퇴거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렸죠. 여기서도 적용된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자에게도 그동안엔 주로 이제 형사 절차에서 수사 재판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불법 체류자, 난민 문제가 막 이제 발생을 하면서 자, 이 행정 절차에서 이제 구금된 자에게도 변호인 졸업받을 권리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강제 퇴거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2번 지문에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변호사 사이에 접견교통권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 청구의 한 내용,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그러니까 재판 청구의 한 내용이라는 거 이것도. 그리고 이제
3번에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허용 결정. 법원이 허용 결정을 했는데도 검사회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변호인 주로받을 권리 침해. 처음에는 이게 열람 등사를 둘 다 거부했어요. 그거 위헌 결정했죠. 그 다음에는 또 열람은 허용하면서 또 등사를 거부했어요. 그것도 위헌이에요. 이거 이제 판례가 둘 다 거부한 사건, 열람은 허용했지만 등사를 거부한 사건 둘 다 위헌이다. 둘 다. 아시겠죠?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도 알아두세요.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적정교통권도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거 아시겠죠? 변호인 되려는 자. 변호인 되려는 자의 적정교통권 침해를 유발하는 헌법소원 위반 청구도 이제 적법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 헌재법 조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무료특강 헌법재판 부분 특강 했었죠. 헌법재판소법 또 헌법재판 관련 기출문제. 자, 여기도 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조문이에요. 아시겠죠? 1번 이제 헌법소원 위반 청구 30일 지날 때까지 지정재판 각각 결정이 없는 때 심판 해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2번 헌법소원 위반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성력이 발생하지만 고난쟁의 심판의 경우는 기각 결정.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 고난쟁의 심판에서는 꼭 인용 결정에만 기성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각 결정도. 그래서 고난쟁의 심판 그냥 결정이죠, 결정. 인용 결정, 기각 결정을 포함하는 거. 그래서 고난쟁에서는 객관 소송의 성격이 강하고 과반수로도 인용, 고난 침해 결정을 하죠. 6인이 필요하지 않죠. 자,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각각 하나 심판 해부 결정한 때 그 결정일부터 자, 여기는 이제 30일이 아니에요. 이게 14일이에요, 14일. 14일 이내에 그 대리인 청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1번 지문하고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이걸 30일 그냥 맞다. 1번 지문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이건 재심에 허용되지 않죠. 68조 이하 헌법소원에도 재심에 허용되지 않죠. 그 이유는 법률에 대한 인용 기각 결정. 이게 그 사건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 청구 같은 개별적인 어떤 공권력 작용. 그게 잘못됐을 때 이제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될 게 쭉 같이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 지문도 보면 헌재 판례하면 107조 이하의 규정한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란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 달리 헌법재판소에 지정할 것도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 규칙 그 자체의 직접 기본이 침해됐음을 이유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기준과 위 헌법 규정 즉 107조 이하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명령 규칙이 직접 기본을 침해하면 헌재도 심판할 수 있다는 대법원하고 이제 다툼이 있는 영역이죠. 107조 이하과 관련해서. 자, 맞고요. 그 다음에 20번. 자, 공무다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 이거는 올해 이제 다른 시험에서 이미 이제 출제됐던 게 또 중복에서 나왔어요. 일단 뭐 3번 좀 보세요. 나머지 보시고 국립대학교 총장 후자, 전북대학교 총장 그 기탁금 사건이죠. 1,000만 원 기탁금 납부를 요구하고 나이바지 않을 경우 총장 후자에 지원하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 공무다인권 침해다. 자, 알아둬야 될 판례고 4번 보시죠. 공무다인권은 공직침 기회 균등만을 요구할 뿐 취임한 뒤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승진할 때에도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것을 요구한다. 승진할 때. 이게 틀려요. 자, 이미 이제 기출됐던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가산점. 고용노동 직업상당 진료를 채용하는 경우 직업상당사 자격증 보유자에 만점에 3% 또는 5% 가산점 부여한다고 명시한 인사혁신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 계획공고는 직업상당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무다인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합헌 결정을 한 거고요. 자, 이 판례도 이제 역시 합헌이지만 중복에서 지금 이미 기출되고 있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짜증나긴 하지만 이런 A 빼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D 플러스 E는 E 빼기 F지.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말고 여기 하나하나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정기예기는 며칠이에요?
100일, 임시회기 30일 초과해서. 헌법 개정은 제적과만서 대통령 바로 제한되는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며칠 이상 기간 공고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20일 이상이죠. 대통령 후보자 1인일 때 그 득표소 혼자 총수의 얼마요?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 임기 만료 70일 전에, 70일 내지 40일 전에. 보궐선거는 이제 60일 안에 해야 되는 거고. 헌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고, 공직선거법에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이렇게 돼 있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부한 날부터 며칠을 경과함으로 서류가 발생한다. 특별 규정이 없으면 20일이죠, 20일. 자, 그래서 이걸 저기다 써놓으면 그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33. 이걸 따로 산수까지 지금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바쁜 와중에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데 막 한숨이 시험장에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엎어져 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나가면서 시험지 찢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자, 22번. 이것도 이제 국회직의 아주 이제 전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여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둬야 된다. 국가직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자, 1번. 위원회 또 오탈자네요. 이거 지금 갑자기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이제 오픈이 안 돼가지고 다 이게 쳐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이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의 협의한 경우를 제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기할 수 없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네. 이 정도 수준 여러분 이제 지방방송 거. 근데 운영위원회는 늘 바로바로 국회 의사 일정 이런 건 논의하니까 이게 맞고요. 2번 상임위원회는 4월, 6월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한다. 그런데 이게 3월, 5월이에요. 4월, 6월이 아니라 3월, 5월. 그 다음에 3번 위원회는 제적위원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소로 개회한다. 이걸 반대로 지금 해놨죠. 그러니까 위원회건 여러분 본회의건 전원위원회건 뭐예요? 4분의 1 이상 요구하지. 집회는. 그리고 개회. 의사정정 뒤쪽이 이제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1. 이거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자, 4번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각 교섭단체 대표원과 협의하여. 자, 이게 또 국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거, 운영위원회. 지금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가 이제 국회 운영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운영위원회가 이제.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이제 본회의 중에도 열릴 수 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요. 아까 이제 국감법도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5. 지금 시험에도 다 나왔던 거죠. 위원회는 재정법률안, 정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거 생략할 수 없죠. 공청회 청문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의결로. 근데 이제 축조심사, 재정법률안 특히 정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생략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정답이고요. 23번 보겠습니다. 위헌범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쉽네.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수준이죠, 이런 거.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법률에 의해서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위헌범 심판 대상이 된다. 맞죠? 폐지된 법률. 위헌 결정된 건 다시 위헌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폐지된 법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심판대상 조항이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정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효과 내용을 한 법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 인정됩니다. 맞아요. 직접 정되지는 않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는 경우. 3번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법원이 제청 신청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죠. 68조 2항 기각되는 확실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4번 제1심에서 위헌범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당한 소송 당사가 상소심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청 신청하는 거 적법하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이게 68조 2항. 한 번 제청 신청을 했어요. 이게 기각이 되면 68조 2항으로 가야지. 날짜 30일 놓쳐버리면 기각결정 통지받는 것부터 30일 이내잖아요. 근데 날짜 아차하면 놓쳐버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다시 같은 신급에서는 민망하니까 그냥 안 하다가 상수심에서 또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한 번 위헌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 같은 신급에서 당연히 안 되고 상수심 절차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가야지. 자,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법원이 언제 위헌범 위반 재청을 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든 당사 신청에 의한 결정에 의한 것이든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정지되는 거 원칙.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자들은 공권행사에 당하지 않는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기업권 검사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거. 뭐 이걸 모르는 거 이제 말이 안 되겠죠. 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단 기억이 해당되잖아요. 너무나 작년에 국가직에도 나왔던 거고. 저는 기억 싹 지우면 벌써 이제 많이 소거되죠. 자, 그 다음에 법무부에 설정된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 의결. 자, 이건 이제 조금 여러분 낯설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내부적인 의사 절차이고 대외적 구속력 있는 공권행사로 이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디귿번이에요. 검사가 변호인에 대해서 한 피의자 접견 불허행위. 접견 신청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그냥 불허한 거. 이게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성 인정했고 올해 판례예요, 이게 올해. 또 위헌 결정까지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 변호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접견 교통권도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해야 된다. 아까 이제 앞에 지문 중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위헌 결정까지 갔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한 내용의 의견 제시를 한 경우. 자, 이건 이제 구속력이 없는 그냥 이제 권고고 이거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시정 조치를 요구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공권 행사로서 성격을 인정한 판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지 그냥 의견 제시를 한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아리까리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많이 판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일수록. 근데 이제 기억번, 디귿번 정도는 꼭 알아야 되는. 디귿번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워낙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기 뭐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전동형 거기 이제 문제 최근 판례들 중에서 나올 만한 것들을 또 반영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그 실전동형,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또 문제를 통해서 조문과 판례를 또 익히면 또 이제 상당 부분은 커버돼요. 근데 뭐 중요하지 않은 뭐 합헌 결정한 거 지엽적인 조문까지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거 배탈 나가지고 머리에 쥐나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정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 헌법 조문들, 자주 빈출되는 법령, 또 이제 최신 판례, 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이제 기출문제 수준에서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 이렇게 이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이제 그 정말 최고라고 하는 고수들이 많이 도전하는 국회 8급에서 보통 15명, 20명 안팎으로 이렇게 뽑는 시험에서 뭐 여러분 국회직은 수험생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너네들 볼람 보고 말람 말아라. 우리 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다. 우리는 노골적으로 대놓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지방직 시험은 절대 이런 스타일로 안 냅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요. 균형과 난이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2중, 3중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 평균적인 기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그리고 70점, 75점 맞아도 이제 뭐 합격하는 지장이 없다. 다른 과목하고 물론 이제 관련성이 있지만. 커트라인이 작년에 좀 더 쉬웠는데 70점대 초반이었었죠.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 60점대예요. 커트라인이 그렇다니까. 15명 작년에 이제 뽑을 때 커트라인이 15명 뽑는데 66점일 때도 있고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1% 안에 들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80점을 못 맞는 수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상처받고 힘들어 하실 이유는 없어요.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리고 또 좀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구나. 이런 거지.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정당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여기도 이제 알아야 되는 수준이죠. 기억법 8조 1항. 정당 설립의 자유, 조직의 자유, 활동의 자유 등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맞죠? 정당도 기본 주체. 님번. 자, 정치자금 수입 지출 내역 첨부 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공고일부터 3월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여기도 이제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정보의 공개라는 공적 측면보다 행정적 업무 부담의 경감을 우선시키는 것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 이거 틀렸죠? 알 권리 침해하는 이런 판례 여러분 본 적 있어요? 합헌 결정했어요. 이거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3개월 정도면 충분히 시간이 주어진 거고. 자, 그 다음 디귿번. 디귿번은 이제 뭐 늘 영순위 이미 많이 출제됐고, 통진당 사건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정당한 선임한 절차에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크므로 허용할 수 없다예요? 반대죠. 원칙. 허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법적 안정성보다.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봤죠.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통진당 사건에서는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건 일반론이에요. 일반론. 정당의 산심안에서 재심이 허용되는지 규정은 없지만 민사동법을 준용해서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고, 그래서 리을번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헌법 조항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 자유, 국민의 정치적 편의 자를 침해한다. 자, 이게 이제 또 맞는 거죠.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정당의 일체 이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정당 후원해제도 제한했던 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하면서 위헌 결정해서 지금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노동조합 기부를 금지했었는데 그게 위헌 결정을 했고, 단체 어떤 법인은 지금 정치자금 기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정당이 일체 이제 후원까지 다 금지하는 거, 이거는 좀 지나치다고 봤죠. 그래서 지금 정당 후원회가 지금 이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 옳은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쭉 보시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알아야 되는 수준의 내용이 많죠. 처음 등장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자료로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돼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아주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되는 이제 그런 뭐 어려운 문제들처럼 한두 문제 정도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7급 수험생들도 이제 쭉 고수들이 누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서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목표는 90점. 국회직에서는 이제 뭐 한 70점대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점수고요. 이거 70점대 맞는 친구들은 거의 이제 90점, 100점 맞는 친구들이에요. 일반적인 평균적 국가직 7급, 지방직 이런 서울시 문제 이제 평균적인 난이도에 이제 대입을 했었을 때. 그래서 공부하는 이제 자료로,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중에서 이제 반드시 또 출제될 수 있었던 것들 이제 출제가 됐고요. 법령들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변별력 때문에 조금 이제 어렵게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이 섞여 있다는 걸 이제 참조를 하시고, 쉽게 내버리면 이게 변별력이 전혀 이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주변 이제 내용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크를 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또 이 자료를 보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는, 그리고 꼭 명심하실 것은 그해 당해년도 국회 8급에 등장했던 판례 조문 내용들이 국가직, 지방직에 반드시 한두 개 이상은 출제됐다는 걸 명심을 하세요. 그래서 꼭
여기 있는 내용이 다시 나왔을 때는 맞출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된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